테일러 방식의 두 번째 응용으로서 물리학 분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음 같은 몇 가지 기호 표기와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체가 정지된 상태에 있을 때 그 물체의 순수한 질량을 M0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체가 움직인다고 가정할게요. 이때 이 물체의 속도를 V라 놓고 그리고 빛의 속도를 C라 놓겠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물체가 속도 V로 움직일 때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을 M이라 한다면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지된 상태의 질량과 움직이는 상태에서의 질량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M은 이퀄 루트 1-C의 제곱분의 V의 제곱 분의 M0입니다. 자, 이 식은 바로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적용하려고 할 때 사용했던 식입니다. 그리고 이 식을 만든 과학자 이름은 로렌츠입니다. 보통 우리가 로렌츠 공식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로렌츠는 이와 같이 정지된 상태의 질량과 움직인 상태의 질량 사이의 관계와 어떤 물체가 정지됐을 때의 길이와 움직인 상태에서의 길이 그리고 정지될 때와 움직일 때의 시간의 어떤 변화 이 세 가지를 연구를 했는데요. 아주 유명한 로렌츠 공식이라 불려지는 식입니다. 로렌츠가 만든 이 공식을 보고서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찾아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과 정지된 상태의 질량 사이의 관계가 이와 같은 것을 이용해서 다음 같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다음 같은 운동에너지 공식을 찾아냈는데요. 자, 어떤 물체의 운동에너지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인슈타인의 아주 유명한 에너지 공식이죠. E = mc의 제곱입니다. 자, 요거는 총 에너지이고요. 그 다음에 M0C의 제곱은 정지 상태에서의 에너지예요. 자, 이제 아인슈타인이 생각했던 운동 에너지 공식은 카이네틱 에너지의 약자를 써서 K라 씁니다. 보다시피 총 에너지에서 정지 상태의 에너지의 차가 바로 물체의 운동 에너지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 아인슈타인이 생각했던 이 운동 에너지 공식과 여러분들이 이미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웠던 고전역학, 뉴턴 역학에서 사용했던 운동 에너지 공식은 이거였거든요. K는 이퀄 2분의 1 M0 V의 제곱이었는데요. 겉보기에 보면은 고전 뉴턴 물리학에서 사용했던 운동 에너지 공식과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생각했던 운동 에너지 공식이 많이 달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다시피 속도 V가 C에 비해 매우 작을 때 이 식과 이 식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보이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절의 제목이 테일러 방식의 응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식하고 이 식이 거의 일치함을 보이기 위해서 테일러 방식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구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이 식을 변형해서 어떤 꼴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 문제에 대한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그 운동 에너지 공식은 보다시피 총 에너지에서 정지 상태에서의 에너지의 차라고 얘기를 했었죠. M0C의 제곱입니다. 자, 근데 앞서 우리가 로렌츠 공식으로부터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이거든요. 근데 이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은 정지 상태에서의 질량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대신 식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1-C의 제곱분의 V의 제곱이고 여기가 M이죠. 그리고 옆에 C의 제곱인데 C의 제곱 위에다 올려 쓰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M0C의 제곱입니다. 식을 보면 M0C의 제곱이 공통이니까 묶어내겠습니다. 묶어내면은 루트분의 1인데요. 이 루트분의 1을 다시 쓰면 지수로 바꿔놓을까요? 1-C의 제곱분의 V의 제곱에 루트분의 1은 루트는 2분의 1이고 분의 1은 마이너스 1이라 쓰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성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M0C의 제곱이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요 항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이 식에서 잘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식이긴 하지만 이 식은 우리가 문자를 치환해서 본다면 이항급수의 모양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자를 어떻게 치환할지 한번 볼까요? 우린 여기에서 이 부분을 편의상 x라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x라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편의상 우리가 k라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의 모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카이네틱 에너지는 1 플러스 x의 k승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 카이네틱 에너지를
여기 x로 바꿔놓는다면 그냥 편에서 fx라 쓰려고 합니다. 자, fx의 모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m0 그리고 c의 제곱 그리고 1 플러스 x라 쓸 수 있죠. 1 플러스 x 이렇게 쓸 것이고요. 그 다음에 k승 마이너스 1 이런 꼴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fx를 이것이라 놓자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물론 이제 문자를 치환한 겁니다. 여기 보라색 부분은 우리가 x라 놓은 것 뿐이에요. 여기 위에다 쓸게요. 보라색 부분을 x라 놓고 1 더하기 x에 요 파란색 부분은 k 역할을 한다라 본다면 이런 모양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모양을 잘 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항급수의 모양이잖아요. 자, 참고로 이항급수는 다음같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니까 뭐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이항급수의 모양은 1 플러스 x의 k승은 1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k 그리고 x 그리고 2 팩토리얼 분의 k 그리고 k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x의 제곱이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3 팩토리얼 분의 k 그리고 k 마이너스 1 그리고 k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리고 x의 3승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이항급수는 x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 수렴하고요. 양 끝점에서도 이 k값의 조건에 따라서 수렴 또는 발산이 구별이 되죠. 일단 k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니까 이 범위만 먼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x의 크기가 1보다 작으면 항상 이렇게 급수전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이항급수라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우리는 모양을 잘 보니까 이 앞부분이 이 이항급수의 모양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을 전개합니다. 자, 이제 요거 이어서 그럼 fx의 모양을 전개를 해보면은 다음같이 쓸 수 있네요. 앞에 m0 c의 제곱이 있고요. 그리고 자, 이 괄호 부분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부분은 요 위에 있는 이 식이죠. 1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k인데요. 자, 이제 우리는 뭐 이거 한번 더 썼더라 볼까요? 1 팩토리얼 1 쓰나 말하죠. kx 그리고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k 그리고 k 마이너스 1 그리고 x의 제곱 이와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괄호 닫고요. 자, 근데 우리는 k랑 x는 원래 있던 문자가 아니라 중간에 우리가 편의상 치환을 해서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자, 그래서 원래 문자로 다시 바꿔놔 보겠습니다. 그래서 m0 c의 제곱, 자, 여기를 대괄호로 바꿀게요. 편의상.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괄호, 중괄호를 대괄호로, 이 소괄호를 중괄호로 바꿔놓을게요. 그 다음에 k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합니다. 그리고 x 대신에 마이너스 c의 제곱분의 v의 제곱을 대입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1, 2 팩토리얼 분의 1은 그냥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쓰고 k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합니다. 그리고 k 마이너스 1이죠. 자, 여기에서 다시 1을 빼면 2분의 1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분자까지 다 계산이 끝났고요. x의 제곱입니다. x는 마이너스 c의 제곱분의 v의 제곱에 다시 제곱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3팩토리얼인데 뭐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면 되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중괄호 닫고 마이너스 1 이제 대괄호 닫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요 식이 이해가 이렇게 되려면 x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이거의 크기가 1보다 작을까 하고 봤더니, 자, 여기 보세요. 속도 v가 c에 대해서 극히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의 속도가 오니까 3 곱하기 10의 8m/s예요. 속도는 당연히 빛의 속도를 움직이는 물체가 아무리 빠르다 할지라도 빛의 속도를 능가하지 못하니까 v는 c에 대해서 현격하게 작은 값이에요. 따라서 얘의 크기는 당연히 분자가 분모보다 월등히 작으니까 1보다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c의 제곱분의 v의 제곱이 당연히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전개 가능합니다. 그럼 이 범위 내에서 얘가 지금 절대 수렴하잖아요. 절대 수렴하기 때문에 절대 수렴하는 급수는 항을 재별해도 합이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합을 재별하는데요. 자, 이걸 재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적절하게 이제 계산을 해보겠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수렴권 내에서 얘네들이 절대 수렴하니까 항을 재별해도 값이 변함이 없어서 저 맨 앞에 있는 1과 맨 뒤에 있는 1을 서로 재별해서 소거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만 다시 한번 써볼게요. m0c의 제곱이고요.
이제 중괄호를 써볼게요.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 C의 제곱분의 V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의 제곱이니까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이거 3개를 곱하니까는 8분의 3, 그리고 C의 4승분의 V의 4승이 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 있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이 뒤는요, 뒤는 여러분들 보면 알 수 있듯이 x 1승, 2승, 3승 가니까는 요거에 3승이 오니까 C의 제곱에 3승이니까 6승분의 V의 제곱에 3승이니까 V의 6승이죠. 근데 C가 V에 비해서 월등히 큰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C의 4승의 역수를 취하면 엄청 작은 값이 나오겠죠. 이것만으로도 벌써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이 뒤에 있는 값들이 극히 작은 값이라서 0.00000001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무시할 만큼 아주 작은 값들이니까 이 뒤에 있는 항들을 이제 계산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래서 앞에 첫 번째 항 하나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진 않죠. 근사적으로 비슷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2분의 1 앞으로 보내고요. 여기 C의 제곱분의 C의 제곱 약분되는군요. 그리고 M0 그리고 V의 제곱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확인을 해본 결과 아인슈타인의 운동에너지 공식이 보다시피 V가 C에 비해서 극히 작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와 같이 고전역학에서 다뤄졌던 뉴턴의 운동에너지 공식과 정확하게 일치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가 다음 같은 그래프를 통해서 봐도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건 아까 설명했던 거고요. 자, 여기 그림을 볼까요? 이 그래프를 잘 관찰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수평축은 속도 V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운동에너지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빛의 속도 C였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편의상. 그러면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속도는 극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C에 월등히 못 미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잘 보세요. 이 보라색 곡선이 아인슈타인의 운동에너지 공식이고, 이 파란색 곡선 2분의 1 M0 V의 제곱이니까 마치 2차 포물선 형태죠. 얘가 바로 뉴턴의 운동에너지 공식인데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속도 V가 극히 적기 때문에 이 적은 속도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운동에너지 공식이나 뉴턴의 운동에너지 공식이 거의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어느 정도 오차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오차도 매우 미미할 정도로 작다는 것을 곧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만약에 어떤 움직이는 물체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아인슈타인의 운동에너지 공식과 뉴턴의 운동에너지 공식은 편차가 커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적은 속도를 갖고 있을 때는 둘은 거의 같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속도가 이제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보다시피 이 그래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차이가 생기죠. 자, 고전역학이 결과적으로 현대물리학에서 본다면은 이와 같이 아인슈타인의 운동에너지 공식이 더 정교한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약간의 오차를 갖고 있는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만 적어도 17세기 중반에라는 시대적 배경을 본다면 뉴턴도 정말 대단한 과학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존경스러울 정도로 두 과학자가 이제 뛰어난 결과를 찾아냈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두 개를 이렇게 해서 서로 비교해 보니까 앞에서 우리가 했던 질문, 첫 번째 질문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일러 부등식을 사용하여 만약에 이 속도 V가 그 크기가 매 초당 100m를 넘지 못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이 운동에너지 공식과 뉴턴의 운동에너지 공식을 이제 비교할 때 이걸로 계산했을 때 도대체 얼만큼의 오차가 있을까요? 이런 얘기예요. 자, 속도 V가 100m/s라면 굉장히 빛의 속도랑 비교하면 현격하게 작은 거예요. 왜냐하면 빛의 속도 C는 3 곱하기 10의 8승 m/s거든요. C하고 비교해 보세요. C는 3 곱하기 10의 8승 m/s로 되어 있으니까 월등히 작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 속도가 어떤 움직이는 물체가 초속 100m를 넘지 못한다라고 가정하고 그때 이걸로 계산하는 게 물론 정교하긴 하겠지만 우리는 여기 보다시피 빛의 속도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범주 안에서는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를 알고 있고 정지된 물체의 질량을 알고 있다면 아주 간결하게 이걸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걸로 계산했을 때는 근사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래도 근사값이 어느 정도일까, 오차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얘를 계산하려면 테일러 부등식을 사용하라는 얘기잖아요. 자, 테일러 부등식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식을 잘 보세요. 나머지 두 번째 이후부터는 전부 다 값이 0에 가까우니까 소거시켰는데요.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까지만 계산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계산했던 것은 T1 1차 테일러 당식이 나올 때까지를 계산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테일러 부등식을 계산할 때는 자연스럽게 F2'을 계산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F2'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T1을 계산했잖아요. T1을 계산했으니까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R1X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이니까 E 팩토리얼 분의 F2'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F2'이 만약에 M을 넘지 못한다고 가정할까요? 이건 뭐 계산해 봐야 됩니다만은, 만약에 이렇게 돼준다면 여기서 다시 우리는 E 팩토리얼 분의 M 그리고 X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값을 계산해 봅시다 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는 그러면 이 카이네틱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테일러 부등식을 이용하려면 이계도 함수가 필요하죠. 여기 보세요. R1까지 계산했죠. 이게 T1이니까 R1을 계산하는데 F2'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fx가 여기 있네요. 이 함수를 두 번 미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B번 문제에 대한 해를 구하려고 해요. 자, 이제 F'X를 계산합니다. F'이에요.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자, 이제 요거 M0, C의 제곱, 그리고 K 내려오고 1 플러스 X에 지수에서 1 빠져나니까 K-1승 이와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상수니까 미분하면 제로예요. 자, 요렇게만 나왔군요. 자, 그 다음에 안에 거 미분해봤자 1입니다. 이어서 F2'X를 구해볼까요? 자, 요거 다시 내려오죠. M0, C의 제곱, K, 그리고 K-1, 그리고 1 플러스 X에 여기서 1 빠져나가니까는 K-2승이 같이 됐습니다. 이 식에다가 K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그리고 X 대신에 마이너스 C의 제곱분의 V의 제곱을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F2'X는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F2'은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자, 이제 K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했으니까 M0 C의 제곱 이거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따로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1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두 개 곱하니까 4분의 3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숫자를 바로 쓸게요. 4분의 3 이렇게 이거 다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1 그리고 X 대신에 마이너스 C의 제곱분의 V의 제곱 이와 같이 됐고요. 그 다음에 K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1을 빼니까 2분의 4 마이너스 2분의 5승이네요. 마이너스 2분의 5승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F2'의 모양이 대략 이러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이너스 승은 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V의 크기는 아무리 커도 100m/s를 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좀 지우고 여기다 해볼까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때 요거 좀 지우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다 계산했으니까요. 자, 이제 V의 크기가 문제 뜻으로부터 100m/s를 넘지 못합니다. 우리는 F2'X의 크기를 계산한 게 뭐보다 작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F2'X의 크기를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있는 거 요거 크기를 계산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요 크기는 4분의 3 M0 그리고 C의 제곱이죠. C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3 곱하기 10의 8승/s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마이너스 2분의 5승 있죠. 마이너스 2분의 5승은 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식을 다시 쓰면 분의 1 마이너스 C의 제곱분의 V의 제곱에 2분의 5승의 역수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V가 100보다 작아요. 그러면 여기랑 비교를 해볼까요? 1 마이너스 C의 제곱분의 V가 100이니까 100의 제곱 이렇게 쓸게요. V 대신에 이거 서로 비교가 되는 값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V가 100보다 작으니까 50이라 봅시다. 편의상. 그러면 1 마이너스, 이건 어차피 고정된 상수라고 보고요. 1 마이너스 50하고 1 마이너스 100 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쪽이 더 작은 값이고 이쪽이 더 큰 값이 되겠죠. 잠시만요. 다시 한번 계산해 봅시다. 1 마이너스, 자, 요 값하고 요 값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더 클 거니? 분모로만 보면 얘가 더 크네요. 얘보다. V가 100보다 작은 값이니까요. 그런데 역수를 쳐면 부등호 방향 반대가 되겠군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등호에 있으니까 등호로 바꿔놓으면 되겠네요. 4분의 3 M0 C의 제곱 그리고 1 마이너스 C의 제곱분의, 자, V 대신에 100. 100을 대입하니까 100의 제곱 그리고 바깥에 2분의 5승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C 대신에 이 3 곱하기 10의 8승을 대입을 해야 됩니다. 그거 다 계산해야 되는데요. 그거 다 여기다 계산해서 비교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계산 기기가 없으니까 이 계산의 결과를 그냥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F2'의 크기가 얘가 이제 M의 역할을 한다고 봤을 때 그 M을 찾은 다음에 2로 나누고 다시 X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가 X일 때 X예요. 그래서 만약에 X가 아니라 다른 값이 나오면 그 다른 값을 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결과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R 안의 크기를 다 계산해 보니까 여기 R 안의 크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 있겠죠. R 안의 크기는 이거요. 따라서 이제 한번 여기다 다시 볼게요. R1X의 크기를 계산한 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E 팩토리얼 분의 1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요 값이 만약에 M이라 볼게요. 편의상. 이 값을 편의상 M이라 본다면 M을 넘지 못하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아까 뭐였었어요? X 대신에 요거였죠. 요거. 그래서 C의 제곱분의 V의 제곱인데, 자, V가 아까 100을 넘지 못하니까 부등호에서 100의 제곱 그리고 이게 X인데요. 그거에 여기 X가 마이너스까지 포함했는데요. 지금 여기가 제곱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제곱이 플러스니까 여기만 제곱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요 M을 계산한 값이 이거예요. 이거 잘 보면 2분의 1이 있겠죠. 2분의 1 있고 M 대신에 여기가 4분의 3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또 쓰지 않고 여기 칠판에 적어놓은 거 이걸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은 여기 있는 이 식이고요. 이 식이고 M에는 이 모양이 들어있잖아요. 4분의 3 M0 C의 제곱 이렇게 있고요. 1-C의 제곱분의 100의 제곱에 바깥에 2분의 5승분의 1 여기까지 나왔죠. 그리고 이게 M이었던 거고요. 보다시피 뒤에 C의 4승분의 100의 4승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것도 사실 다 넣어야 돼요. 지울 수 있는 거 지워버리고요. C 대신에 3 곱하기 10의 8승을 넣고 다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니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식. 요건 여기다 결과만 쓸게요. 이들을 다 계산한 값이 4.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그리고 곱하기 M0 정지 상태의 물체의 질량 요걸 넘지 못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서 얘기했던 이 아인슈타인의 운동에너지 공식으로 계산한 것을 이렇게 고전역학인 뉴턴의 운동에너지 공식으로 바꿔서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 오차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니까 오차의 한계는 4.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곱하기 M0 얘를 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소수점 10제짜리 그러니까 소수점 10제짜리에서 처음으로 0이라는 숫자 4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쉽게 그냥 소수점 9제짜리까지는 다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뉴턴 역학을 이용해서 계산한 값이라 할지라도 이거 해도 소수점 9제짜리까지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즉 아인슈타인의 운동에너지 공식으로 계산한 거랑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 있고요. 소수점 9제짜리까지 동일하다면은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속도가 초속 100m를 넘지 못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정밀도가 높은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이해되셨습니까? 테일러 다항식의 물리학 분야의 응용 중에 또 하나로서 우리는 이제 광학 분야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광학 분야에서 다뤄지는 여러 가지 용어들과 성질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굴절유리라는 용어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1학년 교양과정에서 물리학을 공부했던 적이 있던 학생들은 광학을 공부했었을 텐데요. 광학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굴절유리라는 것은 보통 N으로 표시하고요. 정의 자체는 C를 분자, V를 분모로 놓고 V분의 C로 약소를 합니다. 이때 C는 뭘 나타내냐면 분자에 있는 C는 진공 상태에서의 빛의 속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분모에 있는 V는 어떤 물질을 통과할 때 빛의 속도를 나타냅니다. 아무래도 진공 상태에 있을 때의 빛의 속도가 더 빠르겠죠. 그래서 어떤 물질을 통과할 때가 상대적으로 진공 상태에 있을 때의 빛의 속도보다 당연히 더딜 수밖에 없겠죠. 물론 그 차가 크게 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진공 상태에 있을 때의 빛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빠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굴절률은요 언제나 그 값이 1보다 크거나 또는 같을 수 있습니다. 분모가 분자랑 같은 속도를 갖는다면 당연히 그때는 굴절률이 1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해서 굴절률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물질을 통과하는 빛의 속도분의 진공 상태에서의 빛의 속도로 약속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는 이제 반사라든가 또는 굴절에 관한 여러 가지 성질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같은 세 가지 성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사와 굴절에 관한 법칙인데요. 자, 1번 입사, 반사, 그리고 굴절 광선들과 경계면에 대한 법선은 모두 같은 평면에 놓여 있습니다 라는 얘기고요. 잠시 후에 우리가 교재에 있는 그림을 갖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법선이라는 용어도 있죠. 입사, 반사, 굴절 광선과 법선이란 말이 모두 같은 평면에 있다는 얘기는 그림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그림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반사 법칙인데요. 임의 파장에 대해서나 임의 두 가지 물질에 대해서나 반사각과 입사각은 같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입사각과 반사각이 일치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반사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굴절의 법칙이라 불려지는 것은 무엇인지 볼까요? 독일의 물리학자인 스넬이 찾았다 해서 스넬의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스넬의 굴절의 법칙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파장의 빛이 입사할 때 그 경계면의 법선, 역시 법선이란 말이 또 나오죠. 그림으로 보면 이제 법선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 법선과 이루는 각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두 각이 세타 A와 세타 B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각에다 사인을 취한 거의 비율은 굴절률, N은 굴절을 나타낸다 했었죠. 굴절률의 역비와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B고 A인데 B하고 A를 순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A하고 B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비와 같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을 스넬의 법칙이라 합니다. 자, 비율이 같다는 얘기니까 대각선끼리 곱한 게 같아야 되죠. 그래서 NA 곱하기 사인 세타 A와 NB 곱하기 사인 세타 B가 같다는 것을 스넬의 법칙이라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상으로는 약간 흐릿하게 되어 있죠. 우리 교재 보면 여기가 약간 색칠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다시피 C가 중심이고요. 자, 이제 컴파스로 이렇게 했을 때 볼록한 어떤 곡면에 매질이 있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구면 형태, 구면의 일부분 형태의 어떤 뭐 이렇게 렌즈가 있다라든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광원이 있습니다. 빛이 이렇게 있고요. 이제 빛이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어떤 유리면에 어떤 한 점을 A라 놓겠습니다. 한 점에 이렇게 딱 맞닿았을 때,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이 볼록한 이 구면 형태라 볼까요? 원 또는 구면 형태에 있을 때 중심이 C라 했을 때 이 구면 형태에 있는 렌즈의 겉에 표면에 접하는 접선에 수직으로 관통하는 것을 법선이라 합니다. 따라서 이 연장선은 법선이 되고요. 앞서 얘기했었죠. 입사, 반사, 굴절과 그리고 법선은 동일 평면상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자, 여기 보면 빛이 이렇게 A라는 렌즈의 A면을 통과했을 때 반사돼서 나가겠죠.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했던 반사의 법칙입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연장선을 그는 것은 이게 법선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 A점을 통과해서 이 유리 안쪽으로 통과해서 들어간다면 이게 굴절되죠. 자, 이때 법선과 이루는 요 각이 세타 T라고 났고
입사됐을 때 요 각이 세타 I라 한다면 요 입사각 요 굴절각이라 합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입사, 반사, 굴절, 법선은 모두 동일 평면상에 있다는 얘기는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리고 또 앞에서 다뤘던 스넬의 법칙은 뭐냐면, 자, 이제 이 바깥의 굴절률은 N1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물질 안쪽의 굴절률은 N2였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스넬의 법칙에 의해서 본다면 바깥에 있는 N1의 사인 세타 I는 여기 N2의 사인 세타 T와 같다는 것이 스넬의 법칙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뭐냐면 이 렌즈의 표면상에서 여기가 그 뭐든지 중심이 이 수평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볼록 렌즈의 중심과 여기는 이제 상이 맺혀지는 곳이에요. 이 광원이 있고요. 상이 맺혀지는 곳이 동일직선상에 있을 때 빛이 이렇게 펼쳐진다 했을 때, 자, 이 렌즈 여기 끝을 V라는 거고요. 표면 위에 있는 A점에서 수선의 발내리면 H, 요 길을 H. 자, 이제 이 렌즈의 수평선하고 만나는 요 점을 V라 했을 때 광원 S하고 V까지의 거리를 S0, V하고 여기 상이 맺혀지는 곳까지의 거리를 SI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이렇게 통과했을 때 요 점선 부분, 이 A점과 S 광원까지의 거리를 L0, 요 점하고 요 상이 맺혀지는 거리를 LI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 그림은 저자도 얘기한 것처럼 헥트라는 그 물리학자가 쓴 책에, 광학이라는 책에 있는 그림을 인용한 겁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 헥트는 그 물리학책의 저자는 다음 같은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이 헥트 공식을 별도의 증명 없이 그냥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헥트의 공식으로부터 여러 가지 성질을 잘 써가지고 우리는 이 광학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항등식 관계를 하나 얻고자 합니다. 그 항등식 관계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다시피 L0분의 N1 더하기 Li분의 N2 이퀄 R분의 1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헥트의 공식인데요. 헥트의 공식을 쭉 변형하면 과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공식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 다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코사인 J 법칙은 뭘 적용한 것이냐면 L0, Li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삼각형에다가 코사인 J 법칙을 적용한 것을 말합니다. 삼각형에다 코사인 J 법칙 적용한다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자, 이제 A, B, C예요. 꼭지점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이 각을 나타낸다고 가정할까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소문자 A, 소문자 B, 소문자 C로 표시한다면 코사인 J 법칙이란 것은 이 변 세 개 중에 어느 한 변의 길이를 구하려고 할 때 다음같이 구할 수 있죠. 하나만 쓰겠습니다. A의 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배 BC 그리고 사이각의 코사인입니다. 코사인 A죠. 자, 이것이 코사인 J 법칙입니다. 자, 우리는 마찬가지로 B의 제곱을 구하려고 한다면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배 AC 그리고 코사인 B라 쓰면 되고요. C의 제곱을 구하려고 한다면 C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배 AB 그리고 코사인 C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통틀어서 코사인 J 법칙이라는데요. 자, 이 코사인 J 법칙은 그럼 어떤 도형을 적용해서 이게 나왔을까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제 우리는 보면 앞서 다뤘던 그 도형입니다. 자, 여기서 코사인 J 법칙을 구할 때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되는 삼각형 도형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삼각형 도형에서 우리는 요 변의 길이가 바로 L0예요. 자, 이제 이 L0를 구할 때 앞서 다뤘던 코사인 J 법칙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 코사인 J 법칙이 제곱이 있어요. 제곱을 안 붙이면 루트를 씌워야 되겠죠. 변의 길이니까 마이너스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L0를 구하려고 합니다. L0 루트. 자, 이제 보면은 자, 이 어떤 변의 길이를 구할 때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각각의 제곱의 합에 마이너스 두 변의 길이 곱 그리고 사이각의 코사인이거든요. 자, 여기도 그렇게 해봅시다. 자, 이제 이 변의 길이를 구하려면 일단 이 길이가 필요합니다. 이 길이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길이는 잘 보면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S0 그리고 이거 컴파스로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했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대문자 R이에요. 이 길이 R이면 이 길이도 R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V에서부터 C까지의 거리도 R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이용한다면은 요 변의 길이가 대문자 R이고 요 변의 길이는 대문자 R, 요 변의 길이는 소문자 S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의 길이는 당연히 얘부터 먼저 할게요. R의 제곱 R의 제곱 더하기 이것도 제곱해야 돼요. S0 플러스 R의 전체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배 양변의 길이를 곱하죠. 그리고 R하고 그리고 S0 플러스 R을 곱하고 사이각의 코사인입니다. 자, 이거 마주보는 각은 보다시피 여기 파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L0의 코사인 제곱법칙을 적용해서 L0를 구하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제 이번에는 노란색 노란색 삼각형을 생각합니다. 이거를 생각해요. 자, 이 삼각형에서 이번에는 요 변의 길이가 LI였던 거예요. LI.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요 길이가 R이거든요. 요 길이가 R입니다, 지금. 그리고 요 길이는 뭘까요? 요 길이를 잘 들여다보면 요 P에서 V까지의 거리가 SI였는데 C에서 V까지 거리가 R이에요. 그럼 요 길이는 이 길이에서 이 길이 빼면 되네요. SI-R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삼각형에다 똑같이 코사인 제2법칙을 적용합니다. LI를 계산합니다. LI를 계산하면 루트. 자, 이제 이 변의 길이의 제곱 그리고 요 SI-R의 길이의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2배 양변을 곱하죠. 그 다음에 R 그리고 SI-R이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이고 요 각을 계산할 때 조심해야 되겠죠. 자, 우리는 요 각이 필요한데요. 요 각이 오히려 파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각은 이 마주보는 각이 필요하거든요. 요 각은 여러분들 보면 알 수 있듯이 파이 마이너스 파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요 각이 파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파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삼각함수를 변형하는 방법을 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2분의 파이의 짝수배니까 코사인은 그대로 코사인이 되고 2분의 파이의 짝수배고 파이 마이너스 파이니까 파이는 이고 마이너스는 반시계 방향이고 시계 방향이고 그 다음에 파이니까 얘가로 앉아서 여기에 이게 2, 3분면 각이잖아요. 2, 3분면에서 원래 함수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계산해 본 결과 R제곱 플러스 SI 마이너스 R의 전체 제곱. 자, 이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파이는 다 계산하면 2분의 파이 짝수배니까 코사인은 그대로 코사인 뒤에 있는 파이를 예가로 앉아서 그냥 쓰고 파이 마이너스 파이는 2, 3면 각이고 2, 3면에서 원래 함수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라서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입니다.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를 바꾸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R 그리고 SI 마이너스 R 그리고 여기가 코사인 파이로 바뀐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L0와 LI의 각각 코사인 이 법칙을 적용하니까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뭘 하려고 하냐면은 여기에다가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는 요건데요. 요 각인데요. 자, 만약에 광원에서 빛이 이렇게 투가 돼서 이렇게 들어올 때 요 각이 수평선하고 이런 각이 파인데요. 만약에 이 점 A가 이 볼록렌즈의 요 V에 거의 가까이 가 있다고 봅시다. 즉 광원이 여기서 빛이 거의 직선으로 온다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거의 직선이라 본다면 이 점이 여기에 가까이 와 있다고 볼게요. 거의 이렇게 온다면 파이가 0에 가까워지죠. 파이가 거의 0에 가까워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주 작은 값이라는 것을 좀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면 충분히 작다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코사인 함수의 매크로닌 급수를 생각하면 이렇게 됐죠. 1 마이너스 2 팩토리얼분의 파이의 제곱 플러스 4 팩토리얼분의 파이의 4승 이거잖아요. 이제 x로 돼 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는 파이가 충분히 작다면 0에 아주 가까워진다면 0에 아주 가까워지는 게 제곱 4승하면은 거의 0에 가까워지니까 이건 등호고요. 그러면 거의 그 1로 봐도 무방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때 파이가 충분히 작다고 볼게요. 다시 말해서 점 A가 거의 직선 이렇게 오는 요 V의 위치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파이가 거의 0에 가까워진다고 가정했을 때 그림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또 다 계산해 봤죠. 코사인 파이 이 뒤쪽에 있는 이 코사인 파이 부분이죠. 각각의 코사인 파이 부분은 거의 1로 볼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L0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L0는 거의 다음 같은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다는 거. 이게 이렇게 되지 드문데요. 이제 이렇게 바꿔놨으니까 비슷하다라고 말을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R 제곱이고 플러스, 자, 이거 전개합니다. S0의 제곱 플러스 2S0R 플러스 R의 제곱이고 이거 1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RS0 2RS0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2R의 제곱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여기에서 볼까요? 이 R의 제곱 2개하고 R의 제곱 2배 마이너스 서로 지워지죠. 마이너스 2RS0와 플러스 2RS0 지워지죠. 남는 것은 이 안에 S0의 제곱만 남아있는데요. 제곱과 루트를 벗겨내니까 이것이 S0 이렇게 됐습니다. 즉 L0는 S0랑 거의 비슷해진다고 말할 수 있네요. 자, 이와 같이 됐고요. 같은 방법으로 LI도 계산하겠습니다. LI도 똑같이 요 밑에 있는 식에서 코사인 파이를 거의 1에 가까워진다고 본다면 R의 제곱 플러스 이거 전개합니다. SI의 제곱 마이너스 2SI의 R 그리고 플러스 R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2RSI 마이너스 2R의 제곱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똑같은 방법으로 소거 가능한 것들을 지워볼까요? R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 서로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2RS 마이너스 2RS 지워지고 남는 것은 이 SI의 제곱인데 제곱과 루트를 벗겨내면 SI는 길이를 나타내니까 제곱과 루트를 그냥 벗겨낼 수 있습니다. 그럼 플러스가 되겠죠? SI가 돼요. 자, 지금 뭐를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냐면 L0는 거의 S0랑 같고 LI는 거의 SI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당연한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좀 지워볼게요. 이 그림을 잘 볼까요? 이 그림을 잘 본다면 자, 이 파이가 만약에 파이가 거의 0에 가까워진다면 이 점이 여기에 가까워질 테니까 그러면 L0가 점차 어떤 값에 가까워져요? 여기에 가까워지겠죠. S0에 가까워지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 점이 여기 와 있다는 얘기니까 입사각과 굴절각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얘가 줄어들면은 당연히 얘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길이가 변하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길이가 LI인데 이렇게 자꾸 변하게 돼요. 이렇게 변화가 된 게 어디로 가겠어요? LI가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SI랑 거의 같아지죠. 그래, 그 말입니다. L0는 거의 S0와 같아지고 LI는 거의 SI하고 같아집니다 하는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앞에서 다뤘던 헥테 공식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헥테 공식을 아까 이거였었거든요. 헥테 공식이 이렇게 됐는데요. 자, 얘네들을 지금까지 설명했던 걸 잘 이용해서 이걸로 다 바꿔서 표현해 보면은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양을 잘 관찰해 보니까 자, 이제 L0 대신에 뭐로 바꿔놓을 수 있어요? S0예요. 그래서 S0분의 위에 거를 바꾸는 거예요. L0 대신에 S0로 바꿔놓고 분자의 N1은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LI 대신에 SI 그리고 분자 N2가 있고요. 이퀄 R분의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LI 대신에 SI 그리고 N2 SI가 있고요. 마이너스 여기는 L0 대신에 S0 그리고 N1 그리고 S0잖아요. S0, SI 약분돼서 우변의 모양은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R분의 N2-N1이에요. 자, 이것은 많은 그 물리학책의 광학 분야에 보면 나와 있는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등호 관계인데요. 헥테 공식에다가 보다시피 우리가 결국 뭐예요? 자, 코사인 함수의 원점에서의 테일러 흡수를 자, 1차 테일러 방식을 쓴 꼴이죠. 이거 정확하게 이제 뭐 상수항이니까 0차 테일러 방식이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바꿔놓고 근사조를 하니까 광학 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는 이거 굴절율입니다. 이런 관계가 역시 똑같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테일러 다항식을 물리학 분야에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배웠을 때는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그 에너지와 그리고 그 카이네틱 에너지하고 그리고 뉴턴 역학에서의 그 운동 에너지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오차의 크기가 굉장히 작다는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광학 분야에도 응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테일러 다항식의 응용을 살펴봤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무한급수 또 무한수열과 무한급수 단원에 대한 것들을 모두 다 학습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인 강의 내용이 굉장히 많죠. 다른 단원에 비해서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대학교 과정에서는 절대적으로 꼭 필요하고요. 이 급수 이론, 특히 테일러 급수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분방정식을 공부하거나 또는 공업사학을 공부하게 될 때 우리가 미분방정식 해를 구할 때 바로 이렇게 급수 이론을 이용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따라서 이 급수 이론은 정말 중요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학습을 해서 조금 처음에는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워낙 중요하니까 거듭 반복해서 복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무한수열과 무한급수 단원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